무상증여제도를 활용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능한 빨리 증여를 해주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요,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하는 무상증여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증여란 말 그대로 무상, 즉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19세가 넘는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까지 부모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죠. 가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녀 증여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동안 지금까지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를 과거에 써먹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소급 적용 인정받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불행히도 소급 적용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 증여는요, 미리미리 해둘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해주는 주된 목적이 있죠. 즉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시드머니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끔은 세뱃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이제 몇만 원 또 몇십만 원 정도는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지만요. 만약에 사회 통념을 벗어난 거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세뱃돈으로 이렇게 준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500만 원을 주고요. 또 어머니가 1,500만 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줘서 총 3,000만 원을 자녀가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성년 무상증여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했죠. 따라서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하시고요. 증여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직접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금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또 증여로 추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세뱃돈은 반드시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자녀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바로 증여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는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천만 원을 금액을 쪼개서 여러 차례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증여하게 되시면 매번 입금 때마다요, 3개월 내 증여 신고 기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또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죠. 따라서 증여는 가급적 목돈으로 한 번에 또는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병원비라든가 또 생활비 또는 학원비나 또 해외 유학 많이 보내시죠. 그런 유학비 등의 교육비는요, 사실 비과세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해외 유학을 간 자녀가 유학비를 또 아껴 써서 국내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죠. 이때 유학하고 남은 자금을 자녀 통장에 갖고 있다면 이것은 또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자제분이 장성했고 또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요. 이 역시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해줘도 증여세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게 되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다 쓰지 않고요, 또 아껴서 저축하죠. 이렇게 되면 이 또한 또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자주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이 국민들 각 개인들의 이런 자금 이체라든가 또 현금 거래를 일일이 간섭하거나 또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나 자녀가 어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어떤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금융거래 내역이 들통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과거의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금융거래 내역이 이때 또 발각되기도 하죠. 사망하신 부모님이 살아생전 은행 거래에서 거액의 자금 인출 내역을 과세관청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의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그런 세금 폭탄을 받는 사례도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은행 이체 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는 뭐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쉽사리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제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나중에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금하는 경우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FIU라고 그러죠.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입금이나 출금을 자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또한 상당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은 또 의심 거래로 보고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죠. 은행이 만약에 이런 보고를 게을리하면 금융기관은 과태료 등의 어떤 그런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거래 고객의 어떤 빈번하고 반복적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 산하 기관은 아니고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공기관들도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구축되어 있죠. 결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녀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납세자로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